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쟁은 전쟁이고 팔건 팔자. 2. 한 식무기에 기립박수 친 이유. 3. 한국 진짜 무섭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숙명으로 만들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즈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가리키는 그들, 대의은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본 기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방산 호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YT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2경과 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지는 못했다고 한국의 방산 능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군대와 군수산업을 대폭 감축시킨 유럽과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내부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미국, 독일과 같은 서방 무기 공급 국가들이 생산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자 한시가 급한 구매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지난해 한국은 17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고 그중 124억 달러어치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수출되었습니다. EU와 나토에서도 놀라만한 규모의 계약이었기에 한국이 정말로 그 많은 무기를 지구 반대편의 폴란드까지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전차 및 자주포 수출 이행 계약을 맺고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2023년이 시작되고 단 석 달 만에 올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전차와 자주포 물량을 전부 출고시켰죠.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 이외에 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는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맺기도 전에 이루어낸 수치였습니다. NYT는 한국이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K9이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백 대의 K9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역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한화의 K9인데요. 전 세계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루마니아로의 수출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 한화에서 특별한 K9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7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K9 주행 및 사격 훈련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의 군사기지가 위치한 레나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 영상에는 설원용 의장막을 씌운 K9과 K10 탄약보급차가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병사들은 기존에 운용했던 구식 자주포에 비하면 K9이 얼마나 뛰어난 자주포인지 거듭 강조했는데요. K9의 사격지휘병인 에릭 유스투스 그루터스 상병은 K9과 구형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슛앤드 스콧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눈과 진흙이 있는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9은 자주포이면서도 궤도와 10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어떤 지형이라도 가볍게 돌파하는 게 가능한데요. 노르웨이 병사들은 K9을 몰아 1m 이상 눈이 쌓인 설원을 돌파하고 길을 막은 나무를 그대로 가볍게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슈센스쿡 기능은 대포병 전술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 현대전에서 자주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데요.
노르웨이 K9은 기동 중 갑자기 멈춰 곧바로 사격하더라도 전혀 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K9 포대 소대장인 크리스틴 로스볼드 중위는 K9 자주포가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멈추고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포병부대는 K9의 포탄 보급 훈련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무거운 포탄을 힘겹게 날라야 했었던 노르웨이 승무원들은 신관만 조립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급해주는 K10 탄약 보급차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품에 만족했는지는 추가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지난해 11월 노르웨이는 2017년 K9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추가 인도 옵션을 실행하는 데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1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써보기 전까진 긴가민가 했었지만 한번 써보니 편리함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는 28문,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14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K9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일선 군인들은 한국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고 있어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노르웨이 자주포 수주전에서 K9이 승리하고 노르웨이에 실전 배치된 K9과 K10을 직접 본 장비 조달 프로젝트 관리자 닐스 인겐 트라이는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며 K9 자주포에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K9을 처음 봤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2016년 겨울에 테스트를 받으며 여러 가지 기능을 검증받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4개의 후보 자주포들을 테스트했었는데 오직 한국의 K9만이 노르웨이 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테스트에서도 여러 자주포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K9이 가장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인수 테스트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명품 무기입니다. 한국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줬다는 게 확인되었고 우리는 나머지 자주포 물량이 도착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의 말처럼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CESAER,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경쟁하여 K9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K9의 훌륭한 차체에서 기반한 완벽한 반동 제어 능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기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설원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함으로써 K9은 연속 발사 시에도 재원을 수정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격 안정성 덕분에 K9 자주포는 단독으로 토트, 타임 온 타겟 사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자주포 중 하나인데요. 토트 사격은 서로 다른 시점과 지점에서 발사한 포탄을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하도록 계산하여 발사하는 사격술로 적이 포격에 대응하여 은원패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번에 넓은 구역을 초토화시켜 적을 섬멸할 수 있지만 매우 치밀한 사격 재원 계산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보통은 한 개 포대, 6문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토트 사격이지만 고도의 사격 동제 장치와 고성능의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는 K9 자주포는 단 1문만으로도 토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K9은 최대 3발이 토트 사격이 가능한데요. 계량을 통해 표적 확인부터 재원 계산, 장전과 사격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분당 발사 속도를 6발에서 9발까지 끌어올린 K9A2는 최대 5발이 토트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은 앞서 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동인 북한의 막대한 재래식 병력을 막아내야 했던 한국은 포, 장갑차,
전차 등 중급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었다. 이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물론 성능이 좋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미국의 바로 턱 밑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성능의 나토 규격을 가진 무기들을 제시했으니 예산난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NYT에서는 한국은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추진하여 구매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함으로써 무기 수출 거래를 성사시킨다며 한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단순히 한 번 팔고 크게 벌고 끝이 아닌 판매국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NYT는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자충수로 몰락해버린 지금 미국의 뒤를 이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NYT는 산업용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한화가 세계적인 방산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방산의 쾌속 질주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상상도 못한 공격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또다시 붕괴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영국 정보기관은 한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바닥난 미사일 재고를 채울 수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전의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공격 방식에 각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유도 로켓 비궁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미 비궁이 극비리에 수출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세계 군수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또 한 번 크게 망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30일 영국 가디언지에서 러시아 흑해함대가 모스크바함에 이어 두 번째 기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14일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자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 수리 중이라며 우크라이군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쓴 넵튠 두 발에 피격되어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러시아 해군의 부실한 방공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흑해함대는 호위함인 마카로프 제독함을 기함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새벽 4시 20분경 크림반도 세바스돌 항구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마카로프 제독함이 무력화되었을 수 있다고 가디언에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로 러시아 흑해함대가 정박해 있는 항구를 공격해 최소 2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마카로프함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SNS에 흑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향해 질주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 시점의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전함을 향해 달려드는 해상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의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가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분석하는 민간 전문가 집단 지오컨펌드에서는 해상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전함의 윤곽을 분석한 결과 피격된 선박이 마카로프 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해상 드론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원조가 가속화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원격 조종 무인보트와 공중 드론을 결합해 러시아 군 자산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복합작전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가 공격해왔지만 일부 요격했으며 흑해함대 소해함 이반 골루베츠호만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고 마카로프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상 드론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해상 드론
무인정에 의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요격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 해군은 하푼, 스엠2와 같은 한 발에 수십억에 달하는 미사일로 적 고속정에 대응했었는데요.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의 소형 보트가 돌격하면서 미군 19명이 전사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이러한 소형 보트들이 때를 이루어 공격해 온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포로 대응하기에는 사정거리와 연사력이 부족하고 대함 미사일로 대응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죠. 미 육군 역시 자엑스 차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APKWS라는 사원명으로 기존 2.75인치 로켓에 레이저 추적 장치를 장착한 유도 로켓을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은 바다에 안개가 끼면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을 공격할 수 있었기에 미 해군의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적외선 시커를 장착한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때마침 한국 역시 북한군의 소형 고속정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미 해군 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도중 미군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된 비공은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해병대에 배치돼 운용 중이며 육군, 공군을 위한 공대함, 공대지 버전으로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 특수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였기에 수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드론의 본격적인 무기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반군, 게릴라들에 의한 드론과 무인 조종 장치를 이용한 차량, 보트를 이용한 자엑스 공격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는 자국 해안선 순찰을 위해 프랑스제 고속정 12대를 구입했는데요. 인도받은 고속정에 비궁 유도 로켓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우디로 비궁이 수출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도 2위에 꼽히는 무기 수입국으로 GDP 위 8.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예멘 반군을 상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말만 반군이지 한국과의 군대나 다름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은 사우디의 해안 지역에 자엑스 보트를 이용한 공격을 늘리고 있는데요. 페르시아만과 홍해 지역까지 예멘 반군의 소형 자엑스 보트들이 활개치면서 사우디의 해상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로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제 최신형 고속정을 도입한 건데요. 여기에 주 무장으로 비궁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5인치 유도로켓 개발을 포기한 미국은 대신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하여 요격 시스템으로 도입했는데요. 헬파이어 한 발당 가격은 1억 원이지만 비궁은 단 4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함정, 헬기, 경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 가능하면서 8km에 달하는 준수한 사정거리와 저가형 무기라고 볼 수 없는 뛰어난 유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사우디와 같이 드론, 무인정의 공격에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19년 미국이 동맹국들의 장비와 기술을 평가하는 국방부 프로그램인 FCT에 최초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궁의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에서 비궁을 선보였었는데요. 각국 해군에서 비궁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비궁과 같은 요격 체계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비궁만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유도 무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에
사우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군이 해상 드론을 요격할 미사일 재고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랑하는 첨단 미사일들의 부품과 기술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소유이기에 러시아 제재로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에서 러시아 군수업체에 미국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인 유리 유리에비치 오레오프와 그의 회사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 외 수출 통째로 러시아는 전쟁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안보문제 연구기관 왕립합동 군사연구소 RUSI에서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과 군사 장비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군용 시스템 450개 부품 중 318개는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한국제 부품 6개와 대만,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방 세계 국가들에서 제재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인 9M727 순항미사일과 얼마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타격했던 KH-101 순항미사일에서도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부품 수십 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면적인 테러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칩의 러시아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주요 칩 제조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과 유럽에서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부품을 공급받기란 불가능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첨단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 미 군사전문가 더글러스 베리는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고갈은 아니더라도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방공 미사일인 S-300 방공 미사일의 용도를 변경해 지상 목표물 공격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맥킨지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루이스 존스는 러시아기 바닥난 비축분과 추가 생산 능력을 검토한 뒤 S-300 미사일 등의 용도 변경을 차선책으로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현대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피로 얻어낸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역시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상상도 못한 공격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또다시 붕괴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영국 정보기관은 한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바닥난 미사일 재고를 채울 수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전의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공격 방식에 각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유도 로켓 비궁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미 비궁이 극비리에 수출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세계 군수 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또 한 번 크게 망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30일 영국 가디언지에서 러시아 흑해함대가 모스크바함에 이어 두 번째 기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14일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자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 수리 중이라며 우크라이군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쓴 넵튠 두 발에 피격되어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러시아 해군의 부실한 방공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흑해함대는 호위함인 마카로프 제독함을 기함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새벽 4시 20분경 크림반도 세바스돌 항구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마카로프 제독함이 무력화되었을 수 있다고 가디언에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로 러시아 흑해 함대가 정박해 있는 항구를 공격해 최소 2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마카로프함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SNS에 흑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향해 질주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 시점의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전함을 향해 달려드는 해상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의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가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분석하는 민간 전문가 집단 지오컨펌드에서는 해상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전함의 윤곽을 분석한 결과 피격된 선박이 마카로프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해상 드론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원조가 가속화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원격 조종 무인보트와 공중 드론을 결합해 러시아 군 자산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복합작전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가 공격해왔지만 일부 요격했으며 흑해 함대 소해함 이반 골루베츠호만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고 마카로프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상 드론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해상 드론, 무인정에 의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요격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 해군은 하푼, 스엠 이와 같은 한 발에 수십억에 달하는 미사일로 적 고속정에 대응했었는데요.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의 소형 보트가 돌격하면서 미군 19명이 전사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이러한 소형 보트들이 때를 이루어 공격해 온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포로 대응하기에는 사정거리와 연사력이 부족하고 대함 미사일로 대응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죠. 미 육군 역시 자엑스 차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APKWS라는 사원명으로 기존 2.75인치 로켓에 레이저 추적 장치를 장착한 유도 로켓을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은 바다에 안개가 끼면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을 공격할 수 있었기에 미 해군의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적외선 시커를 장착한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때마침 한국 역시 북한군의 소형 고속정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미 해군 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도중 미군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된 비공은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해병대에 배치돼 운용 중이며 육군, 공군을 위한 공대함, 공대지 버전으로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 특수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였기에 수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드론의 본격적인 무기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반군, 게릴라들에 의한 드론과 무인 조종 장치를 이용한 차량, 보트를 이용한 자엑스 공격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는 자국 해안선 순찰을 위해 프랑스제 고속정 12대를 구입했는데요. 인도받은 고속정에 비궁 유도 로켓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우디로 비궁이 수출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도 1, 2위에 꼽히는 무기 수입국으로 GDP 8.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예멘 반군을 상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말만 반군이지 한국과의 군대나 다름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은 사우디의 해안 지역에 자엑스 보트를 이용한 공격을 늘리고 있는데요. 페르시아만과 홍해 지역까지 예멘 반군의 소형 자엑스 보트들이 활개치면서 사우디의 해상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로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제 최신형 고속정을 도입한 건데요. 여기에 주 무장으로 비궁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5인치 유도로켓 개발을 포기한 미국은 대신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하여 요격 시스템으로 도입했는데요. 헬파이어 한 발당 가격은 1억 원이지만 비궁은 단 4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함정, 헬기, 경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 가능하면서 8km에 달하는 준수한 사정거리와 저가형 무기라고 볼 수 없는 뛰어난 유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사우디와 같이 드론, 무인정예 공격에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19년 미국이 동맹국들의 장비와 기술을 평가하는 국방부 프로그램인 FCT에 최초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궁의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에서 비궁을 선보였었는데요. 각국 해군에서 비궁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비궁과 같은 요격 체계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비궁만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유도 무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에 사우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군이 해상 드론을 요격할 미사일 재고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랑하는 첨단 미사일들의 부품과 기술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소유이기에 러시아 제재로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에서 러시아 군수업체에 미국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인 유리 유리에비치 오레오프와 그의 회사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 외 수출 통째로 러시아는 전쟁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안보문제 연구기관 왕립합동 군사연구소 RUSI에서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과 군사 장비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군용 시스템 450개 부품 중 318개는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한국제 부품 6개와 대만,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방 세계 국가들에서 제재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인 9M727 순항미사일과 얼마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타격했던 KH-101 순항미사일에서도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부품 수십 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면적인 테러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칩의 러시아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주요 칩 제조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과 유럽에서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부품을 공급받기란 불가능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첨단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위 군사전문가 더글러스 베리는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고갈은 아니더라도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방공미사일인 S-300 방공미사일의 용도를 변경해 지상 목표물 공격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맥킨지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루이스 존스는 러시아기 바닥난 비축분과 추가 생산 능력을 검토한 뒤 S-300 미사일 등의 용도 변경을 차선책으로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현대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피로 얻어낸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역시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